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울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제가 애정하는 좋은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책은 정신과 전문의인 문요한 씨가 쓴 굿바이 게으름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이 책이 나온 지는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초판 1쇄가 2007년도에 나왔으니까 벌써 한 12년 정도 된 책인데, 저는 이 책을 그동안 뭐 한 10번 이상은 읽은 것 같고, 그리고 필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저한테 아주 많은 깨달음과 도움을 준 책이고, 제가 아직까지도 많이 살펴보는 그런 책입니다. 일단 제목이 너무 멋있죠? 굿바이 게으름. 세상 사람들 누구나 어떤 게으른 속성들을 뭐 많이 아니면 적게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으른 것들을 뭐 요만큼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죠. 그리고 누구나 다 그 게으른 것들을 좀 나한테서 쫓아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이 게으름을 쫓아보내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굿바이 게으름. 마치 이 책 한 권 읽으면 내가 게으른 사람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불러일으켜주는, 제목도 아주 잘 지으셨고, 그리고 제목만큼이나 이 내용도 너무나 좋은 책입니다. 사실 제목이 게으름이라서 이 책 안에서 주로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그냥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자기계발, 자기 경영과 관련한 거의 대부분의 영역을 다 다룬 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 좀 더 나아가기 위해서,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점에 좀 착안해야 되고, 어떤 점을 고민해야 되고, 어떤 실행을 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뭐 전반적으로 다 다룬 책입니다. 그렇지 못한 상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를 게으름이라고 규정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여러분께 아주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책 내용이 뭐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한 군데를 버릴 부분이 없고요. 그러니까 이 책을 쓴 분이 특히나 이제 정신과 전문의이기 때문에 더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자기계발 책과 좀 다른 게 뭐 여기 이제 이 정신과 전문의로서 본인에게 내방한 환자들, 뭐 중독에 빠진 환자들이라든지 우울증에 빠진 환자들이라든지 이렇게 좀 게으름에 빠진 환자들, 이런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이 저자가 직접 겪고 그런 경험담들을 많이 넣어놨고, 그런 실전 경험에서 우러나온 어떤 처방,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다뤄놨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지 않았나. 글도 아주 잘 썼고요. 해서 제가 이 책을 뭐 오늘 방송 하나로 끝내기가 어렵고, 한 3편 정도, 뭐 길게는 한 4편 정도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주옥 같은 대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좋은 글들은 제가 그대로 발췌해서 읽어 드릴 것이고요. 여러분께 읽어 드릴 부분들을 제가 쫙 줄을 다 쳐놨습니다. 근데 그 줄 쳐놓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만큼 좋은 대목이 너무 많다는 것이고, 그 대목들을 제가 여러분께 읽어 드리는 것만으로도 아주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좀 저의 생각도 같이 얹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만 봐도 여러분이 굿바이 게으름이란 좋은 책 한 권을 아주 제대로 읽은 그런 효과를 거두실 수 있게끔 제가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책의 구성을 보면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부와 2부로. 1부는 새로 쓰는 게으름이라 그래서, 게으름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게으름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어떤 걸 우리가 게으른 사람이라고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게으른 이유가 뭐냐? 이제 이런, 게으름에 대한 어떤 정의와,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다루고 있고,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2부에서 게으름과의 결별, 이 게으름으로부터 우리가 탈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 파악과 현상과 어떤 이 개선책, 방법론을 같이 제시하기 때문에 이 책이 갖고 있는 의의가 크다라고 하겠습니다. 좋은 책은 이 서문이 아주 좋습니다. 프롤로그가요. 이 저자가 이 책을 쓴 목적, 책을 쓴 이유와 또 내가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잘 써놨죠. 여기도 서문이 아주 좋습니다. 게으름 역시 명백한 선택이다. 선택을 회피한 선택. 이것이 바로 게으름인 것이다. 게으름에 대한 약간 이제 색다른 정의를 하고 있죠. 꼭 빈둥거리며 뒹구는 것만이 게으름이 아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 대표적인 이제 4가지의 게으름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첫째, 똑같은 하루를 반복하며 사는 것. 이것도 게으름이다. 둘째, 중요한 일을 뒤로 한 채 사소한 일에 매달리는 것. 이것도 아주 대표적인 게으름이다. 세 번째, 결정을 끊임없이 미루는 것. 이것도 게으름이다. 네 번째,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전하지 않는 삶. 이것도 대표적인 게으름이다. 이런 모든 것을 이제 게으름으로 정의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된다 얘기합니다. 네. 사람들은 흔히 편안함이나 게으름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의 진실일 뿐이다. 나는 인간은 끊임없이 더 나은 존재가 되고자 하는 속성을 지녔다고 믿는다. 저도 믿습니다. 이렇게. 물론 주위를 둘러보면 변화에 도전하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에 부딪히면서 꺾이고 뒤틀린 모습일 뿐이다. 너무나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뭔가 좀 이제 게으르고 현실에 안주하고 편안함을 추구하고 하면서 항상 이제 본인을 합리화합니다. 뭐냐면 이게 인간의 본성이야. 본성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라고 좀 일종의 합리화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인간의 본성 중에는 안전함에 머무르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던 걸 계속 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어떤 관성적인 이런 게으름도 있지만 또 끊임없이 나아지려고 하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고자 하는 이런 어떤 변화에 대한 본능도 그거 못지않게 많이 갖고 있다. 그게 이제 우리를 변화시키고 도전하게 하고 성장시키는 원동력인 거거든요. 그걸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변화가 본성임을 아이들에게서 본다. 아이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안 되면 또 다르게 시도해서 가능성을 현실로 이어간다. 넘어지는 것이 두렵다고 달리지 않는 아이를 본 적이 있는가? 아이들은 결코 포기와 게으름을 갖고 태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배운 것들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포기를 모르고 계속 도전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본성을 갖고 태어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 자체가. 근데 이제 살다 보면서 계속 어떤 실패에 직면하고 어떤 좀 환경에 처해지고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하면서 그런 도전 정신, 변화하려는 정신이 계속 좀 깎이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이미 우리 안에 내재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태어난 그런 도전 정신, 변화 정신, 포기하지 않는 어떤 불굴의 정신, 이런 것들을 계속 끄집어 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그 첫 번째 일부, 이제 게으름에 대한 정의, 게으름에 대한 정의를 새로 써야 된다 해서 새로 쓰는 게으름. 게으름은 천의 얼굴을 하고 있다. 이제 저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우리 인간 세상의 모습을 게으름이라고 정의를 많이 합니다. 사실 게으름을 노골적으로 피우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면서 위장된 게으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게 이제 심리학의 용어라고도 합니다. 위장된 게으름. 위장된 게으름은 대부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매달리는 모습으로
많이 나타난다. 게으름은 행위 자체가 아니라 태도, 즉 능동성에 의해서도 구분된다. 그러니까 아무런 물음이나 생각 없이 반복적인 일상을 바쁘게 사는 거. 뭔가 좀 본인의 삶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계속 그냥 어제하고 똑같이 바쁘게만 살아가는 거. 남들하고 똑같이 관성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 이것도 굉장한 게으름이라는 겁니다. 반면 움직임 없이 쉬고 있더라도 그 자체를 온전히 즐기고 있다면 이거는 게으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적극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뭔가 바쁘게 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좀 쉬고 있거나 뭔가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게으른 상태라고 정의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본질적으로 본인이 그 자체를 온전히 즐기고 있고 이유 있는 쉼을 하고 있다라면 그거는 어떤 능동적인 쉼이지 게으름이 아니다. 반면에 굉장히 바쁘게 살고 있으면서도 그게 어떤 변화 없이 발전 없이 그냥 똑같이 관성에 의해서 바쁘고 있다면 그게 오히려 게으름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무나 맞는 얘기죠. 이 아주 통찰이 느껴지는 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게으름의 정의를 하는데요. 작은 게으름과 큰 게으름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게으름은 선택 장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몇 가지 이런 게으름에 대한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작은 게으름과 큰 게으름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작은 게으름은 삶의 주변 영역에서 에너지가 저하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부분. 그러니까 예컨대 뭐 옷을 벗어놓지 않고 뭐 잘 치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리정돈을 잘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좀 씻는데 굉장히 좀 게으르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아침잠이 많다. 운동을 잘하지 않는다. 책도 안 읽는다. 이런 거. 삶의 이제 일상 속에서 좀 뭔가를 잘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은 뭐 우리 아주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으름인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작은 게으름이고요. 중요한 건 큰 게으름이죠. 큰 게으름은 삶의 중심 영역에서 에너지가 저하된 상태를 말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중심 영역의 핵심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지향성에 있다. 즉 발전적인 미래 지향성을 삶 속에 간직하고 실천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게으름을 나눈다. 오늘 하루가 내일로 연결돼서 삶의 지향성을 갖느냐 아니면 그냥 하루하루의 연속일 뿐이냐 이거에 따라서 다른다는 겁니다. 오늘과 내일을 연결할 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게으르지 않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들에게 내일은 오늘의 반복일 뿐이다. 그들은 하루하루를 연결할 끈이 없거나 있더라도 너무 부실한 사람들이다.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뭔가 내 삶에 어떤 지향점 없이 어떤 삶의 큰 목표나 비전 없이 그냥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숙명처럼 받아들이면서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사는 거 이런 게 진짜 대표적인 큰 게으름이란 겁니다. 우리 삶은 어떤 지향점, 가야 되는 방향, 뚜렷한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어떤 꿈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어떤 목표라고도 얘기하고, 뭐 사명이라고도 얘기하고, 비전이라고도 얘기하고. 이런 걸 가지면서 하루하루, 그럼 지향점, 그 방향을 맞춰서 그쪽으로 가고 있느냐? 하루하루 발전하고 있느냐? 도전을 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이런 삶의 지향점 없이, 그냥,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그냥 그런 하루하루 똑같은 삶, 바쁜 삶 속에 매몰되어 있느냐. 그렇다면 이것은 대표적인 큰 게으름이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다.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면서 이 책은 결국에요. 이런 큰 게으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루하루의 일상을 어떻게 재편해야 될 것인가를 다루고 있는 책인 겁니다. 자, 그리고 게으름은 또 게으름의 대표적인 정의는 선택 장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은 선택의 연속이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모습은 그동안 당신이 살아오면서 무수한 그 선택을 해온 결과가 지금의 나다.
이런 말이 있죠. 이거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우리 삶은 선택의 연속인 겁니다. 선택의 연속. 우리는 하루에만도 수십 번, 수백 번의 선택을 합니다. 그렇죠? 크고 작은 선택을 하죠.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청울림 TV를 보면서 이 청울림 TV를 계속 볼 것인가? 아니면 다른 유튜브를 볼 것인가? 아니면 이 TV를 보면서도 집중해서 볼 것인가? 수많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선택도 게으름하고 굉장한 연관이 있다. 뭐냐면, 이 선택에서 나타나는 게으름의 모습이 뭐냐면, 가장 흔한 양상이 선택의 순간을 기약 없이 미루는 겁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큰 선택을 해야 될 때. 너무 어렵고 머리가 아프다 보니까, 나중에 하자. 라고 미룬다. 이 미루는 행위 자체도 대표적인 게으름이라는 겁니다. 네, 그런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본인이 결정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남에게 결정을 맡겨버린다. 이것도 대표적인 게으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요즘 어떤 경우도 있냐면요. 식당에 가가지고 점심시간에요. 동료들하고 밥 먹으러 가가지고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선택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 그냥 아무거나 나는 네가 먹는 거, 당신이 먹는 거, 당신이 결정해줘. 본인이 먹을 거를 다른 사람 보고 선택하라고. 이런 경우도 이것도 대표적인 게으름이다. 세 번째는 선택의 폭을 지나치게 좁히거나 넓혀버린다. 이것도 맞는 거죠.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선택의 가지수를 무한정 늘려버리고서 그 안에서 최상의 것을 고른다며 고민하는 것은 결국 고르지 않겠다는 뜻이다. 반대로 선택의 범위를 과도하게 좁혀서 쉬운 일에만 매달려 있는 것도 선택을 피하는 행동이다. 그래서 게으름은 본질적으로 선택을 피하기로 한 선택이다. 이렇게 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하고 게으름 간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게으름에 대한 어떤 새로운 정의, 게으름에 대한 어떤 분류, 이런 거를 해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봅시다. 좀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조금 지루할 만한 이야기들은 다 빼고요. 모든 게으름엔 다 이유가 있다. 여기 게으름 얘기 중에 과거라는 함정, 이 게으름이 왜 만들어지는지, 이 게으름에 다 이유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그 이유가 과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라는 함정에 빠져 살기 때문에 게으름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처음에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그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의 학습된 무기력 이야기가 나옵니다. 학습된 무기력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 서커스단의 코끼리는요, 어렸을 때, 애기였을 때 힘이 없을 때 말뚝에다가 이렇게 묶여서 자란 코끼리는요, 나중에 아주 큰 코끼리가 돼가지고 힘이 아주 세져도 그 말뚝을 본인이 뽑고서 나오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본인이 그 정도의 힘을 충분히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묶여서 자랐기 때문에 그것을 숙명적으로 본인이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나는 못해. 나는 이 말뚝을 뽑아내지 못해. 라고 계속 무기력함이 학습이 되면서 자랐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무섭다는 겁니다. 네. 이것 때문에, 이 학습된 게으름 때문에 지금 어떤 현대판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모습도 많이 볼 수 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되게 어릴 때부터 누군가의 집에서 노예 아닌 노예 생활을 하게 된 사람들이 많다. 그렇기에 정작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보다 힘이 세진 다음에도 여전히 그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발적인 노예 생활을 자처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폭력 남편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여성, 아니면 한번 맞고 나서 계속 돈을 상납하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 이런 경우도 어떤 대표적인 이런 학습된 무기력의 전형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과거의 어느 시기에 큰 실패나 반복적인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이후로는 실패의 두려움에 갇혀서 작은 시도조차 하기 힘들어한다.
그러다 보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도전도 영영 못하고 만다. 그런데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경험들이 과연 객관적인 실패라고 할 수 있을까? 라고 저자는 의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과거에 뭐 크고 작은 실패를 많이 경험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네. 실패 없이 모든 그 인생의 영역에서 성공만 하고 자란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 실패에 대해서 그게 다 우리의 책임이다. 내가 못나서, 내가 못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그게 우리만의 탓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공정하지 못한 실패도 많다. 어떤 이는 수백 대 1의 경쟁을 뚫고 문학상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본인이 글쓰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어떤 이는 태풍에 의한 과수 피해로 빚을 진 것까지 자신의 실패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네. 또 어떤 이는 구체적인 잘못이나 실패조차 없는데도 부모의 학대로 인해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느끼기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이런 사례들은 대표적으로 본인이 못나거나 본인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주변의 환경 때문에 어떤 천재지변의 이유 때문에 내가 이제 실패를 하게 되고 한 거기 때문에 너무 그것을 갖고서 본인의 잘못으로 실수로 해가지고 위축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책임져야 될 잘못하고 상대가 책임져야 될 이 잘못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용어를 씁니다. 아까는 이제 학습된 무기력, 여기서 벗어나서 학습된 도전 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거는 이제 완전히 상반된 개념입니다. 무기력도 학습되는 것처럼 도전 의식도 학습될 수 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도전적인 사람들은 세상이 자신의 무대라는 믿음을 경험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그들은 실패의 위험성보다는 성공의 가능성을 먼저 본다. 그리고 설사 도전이 실패로 이어지더라도 전략과 방법을 수정하여 재시도를 함으로써 성공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신적 자산이 된다. 결국 돈이 돈을 낳는다는 말처럼 긍정적인 경험이 또 다른 긍정적 경험을 연쇄적으로 불러오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야기한 내용 중에 지금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학습된 무기력에서 벗어나서 나는 안 돼. 나는 예전에도 못했기 때문에 나는 계속 못할 거야. 이런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서 이제부터라도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생각, 신념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뭐라도 빨리 시작하고 도전을 해보란 말입니다. 그런 한 번 도전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보고 네 번 해보고 다섯 번 해보고 이 도전을 하면 할수록 이 도전도 그 무기력과 마찬가지로 어떤 하나의 경험으로 쌓이면서 계속 나한테 학습된 도전 의식으로 내 인생에 계속 경험치가 쌓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이제 익숙하게 되고 나는 점점 더 도전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 도전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는 그야말로 계속 인생에 있어서 도전을 쉽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멋진 개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부모들은 특히 아이들을 어떻게 기를 것이냐. 아이들을 계속 이제 어렸을 때 혼내고, 아이들 계속 비난하고, 아니면 아이들 계속 지적하고, 계속 억누르면서 부모가 바라는 쪽으로만 애들을 계속 몰고 가면서 아이들에게 어떤 죄책감이나 어떤 그런 무기력감을 안겨줄 것이냐. 그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계속 무언가를 시작하게끔, 실패해도 좋으니까 계속 해보거라 하면서 무기력이 아니라 이런 도전의식을 학습하게 해줄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은 격려와 지지 속에 자라나야 한다. 아이의 긍정적 정서는 탐구와 도전으로 이어지며 이를 통해 아이는 자신의 능력과 강점을 개발한다. 이는 다시 긍정적 감정과 사고로 이어지면서 긍정의 물레방아를 만들어낸다. 야, 긍정의 물레방아. 너무나 멋진 말이네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계속 물레방아를 타고 순환하면
그 물레방아는 삶의 에너지 발전소가 된다. 이는 아이가 앞으로 닥칠 험난한 시련에 맞설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된다.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가 진짜 긍정적인 사람이 되느냐, 좀 부정적인 사람이 되느냐, 삶을 얼마나 좀 도전적으로 어떤 삶에서 도전을 하면서 도전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 계속 좀 이 상태에서 머물려고 하느냐, 안주하려고 하느냐, 뭔가 도전을 싫어하고, 그거는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의 환경에 좌우될 확률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특히 부모인 거죠. 부모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아이가 자라면서 본 부모의 모습이 어떻느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요. 또 부모가 살면서 아이를 어떻게 양육을 했느냐, 안전하게 현상을 유지하면서 인생을 가늘고 길게 사는 게 좋다라고 교육을 시켰느냐, 그게 아니라 인생은 세상은 정말 넓고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은 곳이니 많은 도전을 하면서 많은 모험을 하면서 많이 넘어지고 깨지고 실패를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교육을 시켰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진다. 어떻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아이를 키울 것이냐라는 물음을 던집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게으른 사람이 될 것이냐, 그게 아니라 도전적이고 성장하고 도전하는 변화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냐, 이게 이제 부모들에게 많이 달려 있다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부연해서 이제 많은 부모들이 이 정신과에 찾아와서 우리 아이가 너무 게으르다,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요 선생님 하면서 아이들을 데려와가지고 많이 정신과 치료 상담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정신과 의사가 바라볼 때 대부분 아이가 게으른 경우는 오히려 그 아이한테 원인이 있다기보다는 부모에게 원인이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부모들이 이렇게 호소를 한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머리도 좋고 정말 부지런한데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게으르고 공부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상담을 해보고 원인을 파악해보고 하면 대부분 이 아이들이 좀 숨막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부모가 너무 많이 아이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너무 많은 통제를 하려고 그러고 너무 많이 부모가 시키는 쪽으로만 아이를 몰고 가려고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반발을 하게 되는 거죠. 아이의 반발은 뭡니까? 부모가 싫어하는 쪽, 부모의 지시에 반하는 행동.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게으름으로 아이의 반발이 표출이 되더라. 이게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부모들은 그것도 모르면서 계속 아이를 계속 억압하기만 하고 계속 그냥 아이를 그냥 매우 쳐라. 계속 해라. 넌 왜 안 하냐? 우리는 이렇게 부모들은 잘하고 있는데 너는 왜 안 하냐? 이렇게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실 부모가 자녀의 삶의 어느 부분까지 개입할 것인가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그렇죠. 나는 부모가 삶의 목표를 대신 만들어줄 필요는 없지만 지향성을 간직한 삶이 되도록 교육할 책임은 있다고 본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라는 말은 아이에게 할 이야기가 아니라 부모 자신에게 돌려주어야 할 말이다. 그렇죠. 부모가 아이를 가르치는 가장 큰 수단은 바로 부모 자신이 되어야 한다. 아이가 게으르다면 우선적으로 부모가 그 모델링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고 자녀 교육을 돌아보아야 한다. 먼저 부모가 바뀌어야 아이도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정말 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이제 옛말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바람풍 할 테니까 너는 바람풍 하거라. 부모가 본인은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본인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어떤 대리만족을 하기 위해서 아이에게는, 내 자녀에게는 너희 아빠는 엄마는 뭐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까 너라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너라도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 하면서 너무 좀 무리하게 몰아치거나, 아니면 나는 뭐 좀 이렇게
직업을, 이런 걸 직업을 했는데 안 좋았으니 너는 정말 번듯한, 전문적인 직업을 가져야만 한다 하면서 한다든지,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좋은 교육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가장 좋은 교육은요, 그야말로 부모의 그 살아있는 그 삶 자체여야 되는 겁니다. 부모의 삶이 좋고, 아이에게 보인 모습이 좋아야 아이도 우리 아빠처럼, 우리 엄마처럼 살아야 되겠다 라고 느끼는 것이지, 아이의 눈에 비춰진 이 부모의 모습은 결코 좋지 않은데, 저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말로만 부모가 우리 부모는 이렇더라도 너는 이렇게 살지 말거라 하고 하는 건 설득력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이의 지금 모습이, 행동이, 생각이 부모의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아이에게서 잘못을 찾으려고 할 게 아니라 지금 나의 모습, 우리 부모의 모습, 부모가 잘 살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살펴야 된다. 그리고 아이의 삶을 바꾸려고 하기 이전에, 아이를 지적하려고 하기 이전에 부모의 삶을 먼저 제대로 바꿔야 된다. 이게 100번, 1000번 맞는 방향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 책의 첫 번째 부분, 일부 이제 어떤 게으름의 정의라든지 그리고 어떤 게으름의 다양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 방송에서는 그럼 이제 이런 게으름에서 결별해서 우리가 좀 더 변화하고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어떤 구체적인 실천 지침에 대해서 앞으로 한 2개의 방송 내지 3개의 방송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